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아들 일찍 죽어. 운명을 바꾸려는 자, 더 큰 운명에 휩쓸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윤정이는 회사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자태와 예리한 눈빛을 간직한 윤정이는 자신이 일궈낸 중견기업의 사무실에서 오늘따라 더욱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키워온 보람도 컸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이민호가 결혼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서윤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35살의 민호가 어머니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늘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던 민호도 이날만큼은 어색하게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아들의 말에 표정 변화 없이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니?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사실, 서윤이가 지금 임신 초기예요.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서둘러야겠네. 언제 한번 그 아이를 데려와 보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동아들의 결혼이라니.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다고? 민호가 결혼하면 회사의 후계 구도도 명확해지고 손주까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정이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오늘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아들 일로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동네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건물 같았지만 이곳은 청운도사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청운도사를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민호가 태어날 때도 항상 청운도사의 말이 적중했기에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정희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65살의 청운도사는 흰 수염이 인상적인 노인으로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윤정이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도사님, 제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청운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다는 거군요. 그 아이의 사진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가 보내준 서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32살의 강서윤은 청순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청운도사는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아십니까? 윤정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곧 직접 만나볼 예정입니다. 청운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듯 조용히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런 청운도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청운도사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통찰을 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청운도사가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정이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경직된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윤정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청운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 사장님,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아드님이 일찍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여자의 사주와 아드님의 사주가 충돌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재앙이 올 거예요. 특히 아드님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청운도사의 말은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윤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동아들 민호는 그녀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로지 민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런 아들이 죽는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발.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운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여자의 사주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아드님과 결혼하면 3년 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겁니다. 윤정희는 과거 청운도사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청운도사는 지금 시작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했고 정말 그녀의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민호가 태어날 때도 이 아이는 큰 복을 가져올 것이라 했고 민호는 정말 그녀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청운도사의 말은 늘 맞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예언이 더욱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윤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운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들을지 의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잘 믿지 않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윤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진 채 청운도사의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축복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들의 생명을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희는 자신이 평생 얼마나 미신과 운세에 의존해 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미신을 비웃을 때도 윤정희는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결정이나 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것도 외동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들이냐, 미신이냐.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에 윤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신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청운도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민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윤정희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비서에게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에게 직접 청운도사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는 수밖에. 윤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강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내야 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 약점이나 숨겨진 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이는 오랜 사업가로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강서윤의 모든 것을 캐내라고 지시했어요. 서윤 씨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원해요. 학창 시절부터 직장 경력, 과거 연애 관계까지 모두요. 탐정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윤정이는 불안에 떨며 지냈어요. 민호에게는 아직 예비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대고 미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모성애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윤정이는 실망했습니다. 강서윤의 과거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민호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약점이나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윤정이는 탐정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서윤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윤정이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탐정은 윤정희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희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강서윤이 과거에 여러 남자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조작하고 가짜 증인도 섭외하는 대규모 작업이었어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윤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모두 민호를 위한 거야. 민호의 생명이 위험해.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정이는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서윤의 과거를 담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좀 무례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한번 봐. 윤정이는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서윤이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는 사진들, 그녀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증언하는 진술서,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기록까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처음부터 그 아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사해봤지. 민호야, 그 아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서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윤정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내가 흥분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야. 직접 확인해봐. 그 아이에게 이 사진들이 무엇인지 물어봐. 그리고 그 아이가 임신한 게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도. 민호는 분노로 떨며 집을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눈물로 범벅된 강서윤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룰 가정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민호 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해 보였고, 서윤의 필사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심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이 사진들이 조작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이런 진술서까지 있는 건데요? 서윤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증명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민호 씨도 저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의심은 마치 독처럼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윤정희의 말대로 서윤이 임신한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최후의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순결을 의심받는 것도 모자라 뱃속의 아이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 씨, 제발요. 당신은 저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아이 문제는 태어나면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죠. 서윤은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윤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정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민호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토록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의심하고 등을 돌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아갈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서윤은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짐을 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막막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서윤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심한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해야 했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꿋꿋이 버텼어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서윤은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은 지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서윤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지,
그것도 아이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한 후에야 말이죠.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후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미련보다는 불같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버린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것으로 생각되는 윤정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서유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태어난 작은 생명은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소중했어요. 서유는 아이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어요. 서유는 약속대로 민호에게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렸고 민호는 마지못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담했고 준서를 보면서도 자신의 아이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유는 그 말에 비통함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응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준서는 분명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절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만 준서는 당신의 아들이니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가끔 준서를 보러 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준서의 아버지이기에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하던 민호가 병상에 누워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그의 곁에는 윤정희가 있었습니다. 윤정희도 서윤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왜 왔어요? 윤정희의 차가운 물음에 서윤은 준서를 아는 채 대답했습니다. 준서의 아버지니까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윤 씨, 준서야,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서윤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윤은 민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끝내 병명도 찾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았다고 했어요. 36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서윤은 준서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윤정희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마른 상태였습니다. 서윤이 준서를 안고 다가가자 윤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당신, 왜 왔어요? 아직도 모자라요? 서윤은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 말에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정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당신과 결혼하면 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제야 서유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을 모함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신적 믿음까지. 그녀는 비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모함했던 거군요. 하지만 보세요, 윤 사장님. 결국 제가 민호 씨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의 미신은 틀렸던 거예요. 윤정이는 그 말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유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안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그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정희의 미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서야,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살자. 엄마가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서유는 아이를 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해가 흐른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80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윤정희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외동아들 민호가 떠난 후 그녀의 삶에는 오직 회사뿐이었어요. 청운도사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윤정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신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호가 죽은 후 그녀는 늘 자문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민호는 살 수 있었을까? 회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윤정희의 가장 큰 고민은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민호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여러 차례 경영진 중에서 후계자를 물색해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어요. 어느 봄날 윤정희는 회사에서 일상적인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밖에 젊은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윤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라고 했나? 이준서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윤정희는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요. 잠시 후 28살의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으며 똑바로 앞을 응시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사장님. 저는 이준서입니다. 윤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준서. 강서윤과 민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당신이. 준서.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민호와 강서윤 사이에서 태어난 이준서입니다. 윤정희는 흔들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20해 만에 갑자기 나타난 손자.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준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였는데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한 성인 남성이었어요. 앉으시죠. 윤정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윤정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 준서의 눈이 윤정희를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 회사의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겠습니다. 그 말에 윤정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해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회사를 달라니요? 준서,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놀랍구나. 하지만 회사 상속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아는 것도 없고. 준서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20해 전에 그러셨어야죠.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모함하고 내쫓은 후 저희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정이는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한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서윤과 준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야,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민호의 아들이고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이 회사의 합법적인 상속자죠. 윤정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젊은이가 과연 정말 준서인지 아니면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실히 민호를 닮았습니다. 증거가 있니? 내가 정말 민호의 아들이라는. 준서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민호가 보냈던 양육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가 민호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준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진짜였어요.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아버지란에 이민호라고 적혀 있었고 20해 전에 실시한 DNA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가 살아있을 때 보냈던 양육비 송금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건 모두 사실이구나.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윤정희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는 정말 민호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민호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죽은 후의 슬픔에 빠져 그녀는 민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구나.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의 것이었고, 이제는 제가 물려받을 차례입니다.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야, 회사 상속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법적인 절차도 있고 무엇보다 경영 능력도 필요해. 너는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잖니? 준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MBA도 취득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는 놀라웠습니다. 이 젊은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준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너와 너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준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덕분이죠. 윤정희는 서윤이 그렇게 힘들게 준서를 키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한 일 때문에 서윤과 준서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서윤은 지금 어떻게 지내니? 준서의 눈이 잠시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보다는 용서를 말했다니. 윤정이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꼈어요. 준서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윤정이는 20해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청운도사의 예언,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했던 극단적인 선택들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신 때문에 저희 가족을 파괴했다는 겁니까? 준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때 그것이 민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결국 내 행동이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왔지. 내 아버지는 떠났고 너와 서유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 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정이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 했어요. 저는 단지 이 회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네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윤정이가 말했어요. 잠시만 준서야. 법적 절차는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나는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해. 내가 민호의 아들이고 내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겠니? 준서는 멈춰서서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요? 나와 함께 서윤을 만나러 가자.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구나. 이틀 후 윤정희와 준서는 서윤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서윤의 묘 앞에 서자 윤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러 왔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준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키웠는지 봐. 준서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내가 그동안 너희를 외면한 것 정말 미안해. 윤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후회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는 그런 윤정이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놀라서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저희를 내쫓은 후에도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나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고 하셨죠. 윤정이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준서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너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지?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복수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내 할머니도 이제는 많이 외로울 거야. 내가 그분의 손자라는 걸 알려드려라고요. 윤정희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유는 끝까지 그녀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준서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준서는 한동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시작해보죠.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윤정희와 준서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윤정희는 준서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준서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 윤정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후 윤정희는 공식적으로 준서를 회사의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윤정희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이준서는 제 아들 민호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제 가족입니다. 준서는 윤정희의 지도 아래 회사 일을 배우며 점차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은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임직원들도 차츰 그를 진정한 후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윤정희는 준서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식 날, 그녀는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미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준서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를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윤정희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도 할머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가족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이제 미신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직시하게 되었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준서가 이끄는 회사는 더욱 번창했고, 윤정희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서윤의 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서윤아, 고마워. 내가 준서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기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아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단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어.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정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미신이나 점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요. 운명을 바꾸려는 자, 더 큰 운명에 휩쓸린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반드시 불행일 필요는 없었어요. 때로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니까요. 윤정희의 삶이 그랬듯이 말입니다.